1839년 7월 독일에선 이상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유가 다름 아닌 혼인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한 점은 해당 소송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인 허가 소송이었단 점입니다. 지금이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법한 이야기가 1839년 독일에서는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소송의 주인공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바로 로베르트 슈만. 독일 낭만파 음악의 대명사로도 불리며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작곡가입니다. 그와의 혼인을 허가해달라며 함께한 파트너는 9살 연하의 피아니스트 클라라 비크. 슈만이 소아성애자라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소송의 이면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대체 그들은 왜 이런 이상한 혼인 허가 소송까지 내게 된 걸까요? 19세기 쇼팽과 괴테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음악의 재능을 보이며 유럽의 사랑을 받던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와 비견될 정도로 촉망받던 피아노 신동이자 아름다운 10대 소녀, 바로 클라라 비크였죠. 마치 클래식계의 아이돌과 같이 놀라운 재능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그녀는 열리는 공연마다 매진되며 열광적인 팬들까지 생겨날 정도로 당시 유럽의 클래식 팬들을 빠르게 매료시켰죠. 지금은 유로화의 사용 때문에 현재는 통용되지 않지만 백마르크 지폐에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위상과는 반대로 클라라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외로움을 느끼던 아이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비크의 강압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성격과 5살 때부터 받아야 했던 혹독한 교육 때문이었는데요. 얼마나 강압적인 성격이었는지 클라라의 어머니는 클라라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를 데리고 가출을 합니다. 유명한 피아노 교사이기도 했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는 자신의 교육 방식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 남은 자식이었던 클라라에게 아주 혹독한 교육을 시킨 것이죠.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딸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어야 한다고 확신한 건데요. 결국 그녀의 딸인 클라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피아노 신동이 되긴 했습니다만 정작 클라라는 피아노 외에는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기 때문에 독일어로 자기 이름을 쓰지도 못했고 의사표현도 어눌하게 겨우 하는 세장 속의 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35년 이제는 유명한 피아노 교사가 된 아버지 프리드리히의 제자로 로베르트 슈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려 9살이나 연상이었던 슈만이었지만 클라라에게 슈만은 집과 연주장 밖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였고 화려한 언변과 필력은 작은 세장 속의 클라라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죠. 운명처럼 슈만에게 빠르게 빠져버리고만 클라라는 수많은 편지를 보내며 사랑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클라라를 통해 막대한 부와 명예를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는 당시 무명의 빈털터리 작곡가였던 슈만을 탐탁지 않아 했죠. 결국 둘 사이를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했고 클라라가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반대가 점차 심해져 두 연인은 만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둘은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간신히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주고받은 편지는 현재 남아있는 것만 2000여 통이 넘는다고 하죠. 또 클라라는 공연이 있는 날이면 일부러 연주 레퍼토리에 슈만의 곡을 넣기도 했고 그런 클라라를 공연장 어딘가에서 슈만이 지켜보며 아버지이자 스승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둘은 음악을 통해 사랑하며 교감해 나갔죠. 그들에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마치 또 하나의 음악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관계 속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감정은 창작으로 이어졌죠. 1836년 클라라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던 슈만은 그때의 설렘, 사랑, 불안, 슬픔, 그 격정의 감정을 담아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시종일관 환상적이고 열정적인 곡이란 평을 받는 슈만 판타지 1악장을 발표합니다. 부재, 폐허를 통해 당시 슈만의 심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클라라가 18세가 되는 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하지만 모든 순간이 아름다울 순 없는 법일까요? 여전한 아버지 프리드리히 비크의 반대로 인해 결국 두 사람은 결혼 허가를 법원에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혼인 허가 소송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했죠. 슈만이 법원에 중재를 요청해도 프리드리히는 중재 절차에 참석도 하지 않는 한편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내세운 조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는데요. 첫째, 슈만이 가진 전 재산의 3분의 2를 자신에게 넘길 것.
둘째, 클라라가 그동안 벌어들인 7년간의 수입을 클라라의 남동생에게 넘길 것. 셋째, 클라라의 피아노를 가져가는 대신 1000달러를 낼 것. 넷째, 결혼 실패에 대비해 8000달러를 미리 공탁할 것. 당시 1000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80만 원으로 그 시기 노동자의 월급이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매우 큰 액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크는 슈만이 미성년자인 클라라를 부적절하게 꼬여냈다며 딸의 일기장을 훔쳐 법원에 제출하고 심지어 딸의 연주회에서 슈만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프리드리히 비크는 명예훼손 혐의로 18일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죠. 한편 슈만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프란츠 리스트와 멘델스존 등 당시 이미 유명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지인들이 법정으로 달려와 슈만을 변호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슈만에게 약혼을 파혼당했던 전 연인까지 증인으로 등장하며 슈만은 괜찮은 남자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을 입었던 걸까요? 1839년 소송이 진행되는 중 슈만은 슈만 판타지 2악장을 발표합니다. 중간 빠르기, 시종일관 힘차게 연주되는 이 곡은 클라라와 슈만의 관계가 세상에 공표된 시기에 작곡되어 둘의 사랑이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제는 승리. 어떻게든 클라라와의 미래를 쟁취하겠다는 슈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둘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지지부진했던 소송은 결국 3년의 법정 투쟁 끝에 마무리됩니다. 1840년 9월 12일 우여곡절 끝에 클라라와 슈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죠. 이날은 클라라가 성인이 되는 21번째 생일의 하루 전후로 혼인 허가 소송에서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듯 결혼식은 시종일관 힘차게 진행됐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사랑의 영원함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슈만은 둘의 사랑이 계속될 것을 암시하듯 느린 박자, 끊임없이 조용함을 유지하며 연주하는 슈만 판타지 3악장을 발표합니다. 빛나는 왕관이라는 부제가 꼭 들어맞죠. 기악곡을 주로 쓰던 슈만은 그해 교향곡 1번과 4번을 작곡했으며 실내악 작곡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무려 1100여 곡의 가곡을 쓰면서 슈만에게 있어 이 시기는 가곡의 해라고도 불리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843년 클라라와 슈만 부부는 당시 독일의 최고의 음악원 중 하나인 라이프치히 음악원의 교수로 초빙되는 경사가 생길 뿐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용서의 편지도 받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 가정, 음악 모두 원만해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슈만이 곡을 쓰면 그 곡을 클라라가 연주했고 클라라의 유명세에 힘입어 슈만은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죠. 둘은 서로에게 음악적 동반자이자 반려자가 되어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고 음악은 물론 6명의 자녀 또한 함께 키워갔습니다. 슈만은 클라라의 이름을 딴 비밀 암호 클라라 코드를 만들어 자신의 작품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C, B, A, A 음의 하행 진행은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1악장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곡 전반에 걸쳐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내적 세계가 표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둘의 사랑은 음악을 통해 견고해져 갔습니다. 1844년 클라라와 슈만은 드레스덴으로 터전을 옮기며 독일과 오스트리아까지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슈만이 뒤셀도르프 관현악단 지휘자가 되며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는 등 클라라와 슈만은 결혼 후 음악가로서 절정기를 맞이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슈만은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미약하던 우울증이 환청, 환각 같은 정신분열 증세로 악화된 거죠. 심지어 라인강에 뛰어드는 자살 시도를 하기까지 이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고깃배에 구조됐으나 이미 슈만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슈만은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심령술에 의지하다 결국 1853년 11월 뒤셀도르프 관현악단 지휘자를 그만두고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엔데니히의 정신병원에 스스로 입원합니다. 1854년 슈만은 양극성 장애를 심하게 앓다가 결국 1856년 7월 46세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딱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클라라는 6아이와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슈만의 부재에도 그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당시 클라라의 일기에는 슈만의 음악을 연주하며 그의 숨결을 느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온몸이 그의 음악 속에 녹아내리는 듯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7아이들의 양육비와 남편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던 클라라는 슈만이 정신병원에서 죽은 후 40년 동안 슈만 부인으로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슈만의 제자이자 슈만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던 유명한 작곡가 브람스가 평생
평생 그녀를 연모하였음에도 슈만의 사람으로 남은 클라라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당시 클라라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난 산송장이에요. 라는 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후에도 피아니스트로서 슈만의 작품을 연주하고 슈만의 모든 악보를 손수 정리하며 직접 출판하며 살았던 클라라. 그들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는 클라라가 77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며 막을 내립니다. 평생 슈만의 음악을 연주하며 세상에 슈만의 음악을 널리 알린 클라라. 그녀가 삶으로 증명한 둘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 그 이상 음악적 교감을 나눈 파트너이자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였음을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소송으로 불편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로맨틱하다는 평을 받는 둘의 사랑. 아버지의 속박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간 클라라. 슈만을 향한 대중의 인정까지도 어쩌면 클라라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